네, 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오늘 새벽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빵 공장에서 윤활유를 뿌리다 차가운 기계에 끼어서 숨진 50대 여성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이 이름 없는 죽음 앞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사회는 이 죽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이 악법이 중소기업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된 지 3년, 실형이 된 사건은 미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역시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책임이 무겁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사고, 반복되는 죽음, 우리가 고쳐야 할 건 법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요? 5월 19일 끝장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길었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불러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끝장 인사이트 양태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직위원 의혹 부인인데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씨 네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 공판 시작과 함께 재판장인 직위원 부장판사가 술접대 의혹, 최근 불거진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그 주기현 부장판사의 해명을 봤는데요. 사실 해명 내용은 뭐 본인은 뭐 삼겹살에 소주 먹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이제 의혹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막상 그런 데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지, 뭐 아니면 그런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아닌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해명이 부족한지 않았나라는, 네. 오히려 약간 뭐 자기는 그렇게 소탈한 사람이다라는 조금 그 우회한 표현, 그러니까 명확히 뭐 이러이러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단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자기는 뭐 이렇게 소탈한 사람이다라는 식의 해명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오늘 오후 1시 50분에 바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죠. 그걸 네. 보고 이제 이제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민주당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직위원 판사 얼굴이 제대로 찍힌 사진이고, 앞서서 공개했던 두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에 지금 직위원 판사가 나온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도 또 한 장인데, 예, 이 배경하고 직위원 판사가 나온 사진의 배경과 거의 일치합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었죠. 이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인테리어 패턴, 소품도 똑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직위원 부장판사는 접대를 받은 적도 없고 삼겹살과 소맥을 즐겨 마시면서 본인이 이제 그 접대를 받거나 직접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재판을 계속해서 직위원 판사가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뭐 이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떳떳하니 계속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강행 의지를 오전에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방금 나온 사진이라든가 이런 룸사롱 접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는 그런 적 간 적이 없다라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좀 더 해명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삼겹살 소맥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사진이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저 사진은 아무리 봐도 삼겹살에 소맥을 파는 그런 식당 사진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좀 더 은밀하고 조금 더 이제 좀 굉장히 조금 이제 고가의 주류를 파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대법원이나 이제 사법부에서 좀 이제 조사를 해서 저거에 대한 뭐 과연 뭐 불법적인 청탁이라든가 뭐 그런 향응이 없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문구 자체로만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뭐 의혹 제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뭐 법관이 뭐 그 재판을 중단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악용하는 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기현 판사 그분의 이제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공개된 사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게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실제로 저 사진이 뭐 조작인 건지 합성인 건지 진실이라면 특히나 옆에 동석하고 있던 사람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법원행정처 같은 곳에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두 명의 인물과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이 민주당 입장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조사는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사진 자체가 뭐 진실하다고 하면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지기현 판사 본인께서 이게 누구랑 같이 사진 찍었다는 것인지는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사진이 몰래 찍혀진 몰카가 아니라 본인이 사진 찍히고 카메라 있다는 거를 응시했습니다.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서 뭐 만약에 뭐 정말 가족이나 뭐 친구라 떳떳한 관계라고 한다면 빨리 밝히는 것이 뭐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이 재판부의 그 재판 진행에 있어서의 좀 굉장히 불공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좀 해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네 번째 공판에 참여한 윤석열 씨가 또다시 카메라 앞에 섰는데 역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굉장히 저런 분이 과연 이 국민의 뭐 어쨌든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지해서 선출한 이 대한민국의 그 지도자를 했던 분이 맞는가라고 굉장히 저는 의구스러웠고요. 그리고 네.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아니 어쨌든 본인께서 잘못을 했고 뭐 본인이 물론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미 불법적인 뭐 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탄핵을 내린 사안인데 네. 어쨌든 본인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대한민국 국가의 신뢰도도 떨어뜨린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을 하고 사과를 몇 번이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너무나 저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지나가시는 걸 보고 과연 저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맞는가 그러게요. 굉장히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당 후에 첫 번째 재판이었거든요, 또. 근데 탈당할 때 입장문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탈당한다. 또 이렇게 워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 계엄을 해서 내란 재판을 받는 자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이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계엄이라는 거는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자유민주주의, 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는데 네. 그것을 거의 한 40년 가까이 50년 다 돼서 이런 계엄의 공포, 그 군사 독재의 공포를 상기시키게 하신 분께서 본인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다는 것은 마치 이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내지는 이제 어. 도둑이 스스로 이제 청렴해야 된다 하는 것과 어. 다를 바 없는 네. 정말 이런 어불성설이 따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백의종군하겠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이미 본인께서 백의종군이라는 거는 네. 충분한 자리라든가 위치에 할 수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예를 스스로 내려놓고 그렇죠. 스스로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겠다는 그런 좋은 뜻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스스로 그런 자리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한 탄핵 심판으로 이미 파면되신 분께서 그렇죠. 뭐 백의종군을 운운하시는 거는 정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백의종군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알면서도 사실은 본인이 떳떳하다고 느끼면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설마 모를까요? 네. 그렇죠? 오늘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육군 특전사령부 참모장이 윤석열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누군가와 통화한 점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뭐 그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이제 뭐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증거들에 의해서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네. 전 이것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전 사실 이런 식으로 자꾸 책임을 회피하시는 행태를 보이시면 결국 이제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재판부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화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느냐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은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겠다라고 복창을 했다든지 15분 걸리는데 5분 정도 빠르게 이야기하는 등 되게 이제 조급함을 보였다라든지 이런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복창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높은 사람이 전화를 그렇죠.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그럴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결단, 대통령밖에 행사할 수 없는 사실 비상 권한인데 네. 이런 권한을 있어서 특히나 이제 그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반헌법적인 행동인데 이것을 과연 뭐 최고 이제 군 통수권자의 지시 없이 과연 누가 하면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네. 잘못했다가 본인이 처벌받고 감옥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를 최상급자의 지시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최종 지시는 대통령이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책임에 피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윤석열 씨가 네 번째 공판 재판을 받았는데 다음 재판도 오늘 고지가 됐나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공판기를 잡힐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재판 자체가 계속 좀 이제 지연되고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아,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뭐 특히나 지금 이 재판부 재판장이 지금 방금 아까 의혹을 제기당했던 네. 이제 주기현 부장판사 그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줄 수 있으실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기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어떻게 조사하고 파헤치느냐 이 부분하고 다음 재판에서 또 윤석열 씨가 어떤 발언 또 어떤 증언들이 나오느냐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대통령실 알박기 인사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알박기 인사 의혹인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부처에 복귀하면서 승진하거나 핵심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 이 부분을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닌가요? 그 사실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든가 어쨌든 대통령실 아직 권한 있는 자가 승진을 시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네. 그 자체를 딱 뭐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게 뭐 직권남용 정도가 될 텐데 실제로 이런 걸로 이제 승진시켰다 본인에 맞는 이 코드 인사를 알박했다 이런 걸로 아직까지는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직권남용의 고의라든가 아니면 이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는 게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권한대행이나 이런 자들이 난 이 사람 뭐 승진할 때가 돼서 승진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이게 그 고의를 인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지만 사실 이게는 누가 봐도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도 자기와 코드가 많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요직에 배치를 시킴으로써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실제 이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소속 직원 5명을 복귀를 시켰는데 모두 부처 내 핵심 보직에 배치됐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런 보훈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자가 정진석 실장이다.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상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고 그 전에 있었던 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들이 계속 뭐 했겠지만 그분들 어쨌든 나갔다가 또 탄핵 소추가 돼서 또 권한 정지했다가 다시 복귀했다가 이런 과정에서도 쭉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은 사실 이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이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 이런 대통령실이 관여한 인사는 이분이 관여한 게 아닐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충분히 그런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탄핵당한 이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이런 주요 인사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죠.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 뭐 이 차기 정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네. 들어서는 게 네. 사실 이런 주요 인사라든가 승진, 뭐 요직의 배치 그리고 뭐 어떤 주요 자리의 임명 같은 거는 사실
차기 정부 들어서는 차기 대통령에게 이제 그 권한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당연한 이제 정치적인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이제 지명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에 의해서 막힌 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본인의 알박기 인사를 서슴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뭐 지금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승진이라든가 뭐 일상적인 인사, 일상적인 승진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봐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가처분 같은 거 신청을 해도 이게 아마 각하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이런 행태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기 정부가 6월 3일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이거 새 정부에 대한 그 방해 공작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가처분 소송도 그 소용이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그럼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법적으로 그걸 강제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선 근데 그렇게 근데 사실 그리고 또 이런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까지 될 수 있지만 뭐 모든 걸 다 이제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 지금 야당 네. 사실 여당 야당이 없는 상황이긴 하죠.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긴 네. 한데 최소한 이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토라든가 성명을 내서 더 이상 이런 알박기 인사, 뭐 자기 코드 인사, 보훈 인사 같은 거를 당장 중지할 것을 뭐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좀 더 강렬하게 어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뭐 승진 연한이라든가 뭐 이런 뭐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한 게 드러나게 되면 사실 저는 차기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제 인사 하나하나마다 좀 살펴봐서 네. 무리한 인사였다 일 경우에 취소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과중한 업무, 그리고 과로한 업무라든가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승진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뭐 대통령실에서 정말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승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뭐 그런 그 대통령실의 근무 기간이 매우 짧은데 갑자기 뭐 승진을 시켰다든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뭐 특별히 그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뭐 과거 공로가 없는데도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해야 되는 승진 연한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진시켰다든가 뭐 그런 예들은 저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뭐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부적인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12.3 내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을 입을 막기 위해서 보훈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그러니까 뇌물 아닌 뇌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근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좋은 인사, 승진이라는 이제 뇌물성 이제 보은성 인사를 줌으로써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정부와 이제 최소한 동조를 하게 해서 이제 그들 뭐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 당시 이런 내란과 비상계엄에 주도했던 자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이나 진술, 증거 같은 걸 내놓지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좀 이제 더 의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12.3 그 불법 계엄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자들에게만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주요 요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뭐 입틀막 인사가 있다는 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석실에 서류 파기 지시라든지 컴퓨터 초기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이거는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려는 정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단순 증거인멸을 넘어서 이런 대통령실 그리고 산하에 있는 수석실에 있는 뭐 자료들을 파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을 하는 범죄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이 작성하거나 생성한 문서 외에도 이런 수석실에 있는 문서들도 대통령 이제 기록물에 저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도록 하는 범죄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왜냐하면 기존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그 기록물을 연속성 있게 이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들인데 그걸 다 무단히 파괴해 버리는 거는 사실상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에도 해당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네. 그것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저는 해당하는 범죄고 아.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파괴한다? 제대로 차기 정부 인수인계하지 않고 지워버리게 돼서 남은 게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범죄로 수사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모든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본인들의 그 과오를 덮으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모든 부처의 인사를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런 이제 증거 조작도 빨리 멈추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법적 조치,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를 법적 조언을 좀 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사실 뭐 알박기 인사나 보훈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로 보이지만 인사를 아예 멈추게 할 수는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것도 새로운 사실은 인사. 그러니까 뭐 어제까지나 이제 차기 6월 3일, 6월 4일 차기 정부 들어서 전까지는 이제 2조 권한 대행이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권한 행사한다고 하면 일단은 적법하고 권한이 있는 걸로 행해져서 그 인사 자체를 막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헌법재판관 같이 뭐 그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외에 뭐 기존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같은 거는 막기는 어려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최대한 압박을 하건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막아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문서들에 대한 파기, 삭제, 컴퓨터 초기화 네. 이런 거는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뭐 공용 전자 기록물 손상죄 등의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상 바로 이제 뭐 고발 조치가 들어가게 되고 고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사가 나와 있으면은 바로 이제 공수처 같은 데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바로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로 그 컴퓨터들에 대해서 좀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끝장 인사이트 양태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치인생톡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지금 동석자와 함께 기념사진 찍듯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금 좌우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가 꼼꼼하게 내부 인테리어 패턴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소품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까지도 똑같았습니다. 논평에 담은 대로 해당 업소 주인 출입할 당시에
그 룸살롱 주인과 지금 현재 룸살롱 주인이 동일합니다. 간판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간판만 바뀌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태로 같은 공간에서 이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한 한겨레 21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기현 부장판사의 부인하는 그 워딩과 함께 민주당의 입장까지 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공개된 사진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는지 좋습니다. 예, 사진을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시니까 뭐 참담하죠.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사실은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삼겹살과 소맥을 드시는 분이고 그마저도 사실 접대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 조금 그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과정에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보면 이분의 심리가 어떤지 예측도 가능한데 이분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런 곳에 가서 접대 받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워딩을 했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안 갔으면 안 간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런 곳에 가서 접대 받을 생각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일단 그런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명명이 없어요. 그리고 접대 받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는 했지만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앞에 있는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에 좀 뭉뚱그리긴 했지만 네. 실제 정확하게 디테일한 명시는 안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사진이 공개됐으니까 그 다음 지기현 판사의 해명이 전 더욱 궁금해진다 정도로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느낀 게 네. 사법부 전체가 지기현 판사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뭐 이제 대법 쪽에서 이 현장에 감찰 나갔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TV조선 보도로 제 기억을 하는데 뭐 그 이후에 사법부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일단은 저도 이 사진을 보고 물론 이제 얼굴이 정확하게 박힌 사진이 있다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 있겠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찍힌 사진이 일단 보고 나니까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황당하다라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자에 법원행정처에 민주당이 아직 사진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오늘 아침에 헛발질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아직 안 내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놓고 네. 아직 사진을 안 내니 뭔가 물증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발언을 할 수 없고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재판 중에 판사가 신상 발언을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법원행정처에서 뭐 어쨌든 업무상 징계를 줘야 되는 건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중계되는 화면에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자기의 신상 관련된 내용을 예단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가지 않았다 이런 말하자면 가이드를 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 더군다나 거기서 대고 뭐 뒷조사 이런 표현 썼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정당이 입법부에 있는 한 정당이 사법부를 공격한다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뭐 형식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예를 들면 내란 재판의 판관이 신상 발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그 내용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사 뒷조사 이런 워딩을 썼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재판장에서 신성한 재판장에서 본인의 신상 발언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아니 예를 들면 검사가 하기 전에 제가 신문하기 전에 어제 부부싸움을 해갖고 오늘 영 신문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런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한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마찬가지의 말하자면 심리다. 네. 왜 그 내란 재판에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합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부원장님? 저는 그 변명문에서 네. 띄어쓰기 잘못한 걸 하나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평소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지내고 있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은 생각도 해본 적 없어. 찾으셨죠? 그런 데가 달라요. 위에 그런 데는 영어로 하면 by the way야. 밑에 그런 데는 that place야. 예,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게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셨고. 네. 자, 그런데 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that place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쉬운데 찾아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더 다른 음모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네. 평소에 한국 사회에 소수지만 판사들이 이런데 재판 관계자들과 들락날락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중요한 보니까 말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왜 재수없게 걸려서 그러니까 한번 여론 추이라든가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 지켜보고 뭉개든지 한번 눈치 한번 보자. 그 전까지는 우리는 감찰이라든가 조사 안 할 거야. 저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느낌 받아요. 이건 뭐냐면은 사법부가 평소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사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의심은 이런 행태를 하다가 윤석열한테 걸렸던 일은 없었을까라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윤석열 캐비넷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들한테 네. 과거에 걸린 적이 없었을까? 약점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구속 그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해석해서 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또 미래로 한번 가볼게요. 5월 26일 날 전국 법관 회의가 있는데 그때 양비론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도 공격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 있는데 이 건이 터지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뭉개놔야지만이 국회를 비판하려고 지금 사법부가 이 일을 적당히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의심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저희 의심병일 수 있습니다만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는 사법부의 신성함을 믿지 않습니다. 네. 저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네.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 폐쇄된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법부도 이제 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 명언까지 남겨주셨고 삼겹살의 소맥 이 이야기를 한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국민들의 시각을 지겸 판사가 굉장히 서민적인 모습을 어필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 자체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김원 기자도 말씀 주신 대로 네. 이제 뒷조사라는 판사 뒷조사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얘기를 죄송한 표현인데 일개 판사가 이걸 준비해 놓고 자신의 법대에서 밝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 방식도 문제지만 내용 자체가 삼겹살 소맥에 판사 뒷조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마치 민주당이 하나의 정당과 사법부 간의 갈등, 대립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맞네요. 입장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맞네요. 예.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그 밝혔던 대로 이 증거를 확보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현장 실사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노정면 원내대변인의 말을 좀 옮기자면은 네. 그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법조계 관계자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사법부가 감찰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현장 감찰 갔다 왔다가 이 법조인 관계자들 물어보면 그냥 끝날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법조인의 자정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까지나 미뤄 짐작컨대 자정 기능을 좀 기대해 보고자 기다려주는 거죠. 만약에 네. 이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지난주 끝장 뉴스에서 이 얘기 드렸는데요. 그냥 아는 지인이라 잠시 2차 자리에 들렀다가 인사만 했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 접대 받지 않았다. 접대는 받지 않았다라든지 술은 마신 적은 없다라든지 인사만 하고 나왔다. 사진만 찍었을 뿐이다. 접객원을 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이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오늘 이제 방금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다. 결제 금액 빨리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에 상식적인 경우에 판사들은 자기가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서 애들 그 신상 같은 거 조사할 때 아버지 직업란에 공무원이라고 적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부정한 일에 연루되거나 이러면 판사 사회 안에서 재판을 안 주는 방식으로 계속 배제시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지규현 판사가 너무 지금 말하자면 큰 사건을 맡고 있고 너무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45년 이후에 처음으로 판사가 룸사롱에 간 사진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인데 네. 근데 오늘 오후 재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 신호라고 보는데 오늘 이 사진이 그래서 1시 50분에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오후 재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그냥 재판을 한다? 예, 이 상황은 지금 이 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눈높이나 온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박 에디터님 갈 때까지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이제 법원도
약간 이렇게까지 나와라는 격앙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작동하지 오늘 하루는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법관회의나 여러 가지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난주 정도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 판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징계를 주지 않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진까지 공개됐는데도 오후 재판을 속개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단적인 시그널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세요. 일부의 그 양심의 목소리.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계엄의 밤 때부터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조직이나 기관이나 이제 이런 데는 아주 뭐 뭐랄까 전폭적으로 내란 세력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였습니다만 일부에서 그 명령과 부당한 지시에 불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의 선거 개입을 하고 네.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어땠습니까? 일부 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건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파기환송심의 날짜가 뒤로 밀리거나 이번 선거가 원활하게 좀 치러질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26일에 열리잖아요. 네. 그때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다뤄질 거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직위원 판사의 문제는 그럼 안 다뤄질까요? 분명히 다루지게 돼요. 그러면 저는 사법부의 수장과 그 기득권 고위 관계자들과 일부 양심적인 판사들의 또 대립이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 기능을 좀 믿고 싶지만 결국에 힘과 힘의 대결로 뭐 치우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원장님 근데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불안하고 어이가 없는 게 내란 재판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걸 직위원이 맡고 있다는 게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보통 판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고 하거든요. 네. 법률은 해석하는 도구고 입법부가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양심입니다. 법관의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네. 법률적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을 해석할 만큼의 내가 인격과 그다음에 사회적 소양, 그다음에 교양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근데 과연 한국 사회의 법관들이 그러한 양식과 소양을 다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들은 저는 윤석열 일당들에 의해서 이미 한국 사회 법조인들 실력이 다 들통났다라고 네, 봅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이 정도 본인이 약점이 있으면은 법률적 양심을 지킬 만큼의 위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시기가 저는 그냥 이 사법부가 이걸 한 사람의 직위원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른바 판사라는 영역,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영역에 대해서 철학적 성찰을 할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문 같지도 않은 조선일보하고 대권 후보 같지도 않은 이준석하고 제가 뭐 상권 분립을 위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면서 비판을 하던데요. 이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것조차도 국회라는 대의기관이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네. 법률과 헌법을 다루고 만드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이 판사들이 이제까지 신성가족으로서 누려왔던 누군가를 판결하는 특권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서 한번 조정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인 배심원제의 도입이라든가 네. 또 AI를 활용한 부분들 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판결하는 아주 깨어있고 똑똑한 민중들의 시대에 맞는 사법제도를 저는 고민해 볼 때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법부 개혁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그 법률적 양심. 역설적인 건데 네. 예를 들면 검사 비리 관련해서는 검사들이 스폰서 받는 문제는 뭐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았죠. 많았고 예.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그렇죠. 됐어요. 검사들과 예를 네, 들면 익숙합니다. 커넥션.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지 기자들은 이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의정부 법원에 지법에 소속된 판사 15명이 변호사들한테 때때로 용돈을 탔쓰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같이 룸사롱 다니고 뭐 이랬던 사건입니다. 네. 그거를 중개해줬던 브로커가 고발했던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네네. 이때 판사 15명이 막 누군지 기자들 사이에서 실명으로 다 돌고 그랬어요. 왜냐면 의정부 법원에 판사 15명이면 실무에 다 들어가는 알죠. 판사 거의 그쵸. 다거든요. 네. 근데 이때 처분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났어요? 이 브로커는 징역 8개월인가 받았고요. 이 판사들은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가 났습니다. 와.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신의 영역이네요. 이분들을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정관 누리고 있겠네요. 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졌던 사건인데 만약에
검사들이 변호사와 이렇게 어울렸고 놀았다라는 게 밝혀졌으면 그 사건들은 최소한 그 기소까지는 갔을 겁니다. 근데 네. 이 판사들의 문제는 당시에 기소 유예됐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렇다라고 된 하면 처벌이, 네. 97년으로부터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와, 30년 가량 네네. 흘렀는데 그 사이에 판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법조 카르텔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오늘 박주민 의원이 제보받았다고 방송에 나와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이제 지기현 판사도 지방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라는 제보가 법원 내부에서부터 받은 게 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법조계 관계자라고 네, 했죠. 법조계 맞아요. 관계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지기현 판사도 오늘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건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검사들 비리 관련 취재할 때 지방에 이제 검사가 내려가면 네. 범죄예방위원회라고 해서 지역의 유지들이 이제 하는 친목단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방위원회가 네. 범방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이름은 범방인데 검사 스폰서 조직이에요. 사실상 와. 지역에서. 그래서 초임 검사 내려오면 그 지역에 어디 음식점이 맛있고 어떤 술집을 가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법고시 보고 얼마 안 돼서 지방에 내려오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 형님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지역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런 조직이에요. 그게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운영이 됐었어요. 근데 검사는 그런 관계들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뭐 윤석열이 짜장면 먹고 있었는데 범방위원들이 쭉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과거 네. 이제 지청 시절에. 근데 판사들은 다를까요? 네. 이런 생각을 이 사건을 보면서 하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의정부 법조비리 때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난 거야라고 봤더니 그때 판사들한테는 징계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기소조차 하지 이게 않았다. 하나의 게이트가 돼서 사법부 개혁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주제 이제 첫 번째는 문을 닫고요. 잠시. 자,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청문회 된 토론회입니다. 어제 저녁에 첫 번째 TV 토론이 열렸죠. 각각의 후보들이 정책 비전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자, 첫 번째 경제 주제로 한 TV 토론회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경제 토론회 얘기하기 전에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질문과는 다른 답변으로 시작한 적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네. 저도 아까 첫 번째 주제가 이미 넘어갔는데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은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제 저도 언론에서 네. 이 민주당의 이 폭로를 어떻게 지켜보는지를 한 몇 시간 지켜봤더니 벌써 이런 제목이 떴어요. 룸살롱이 아닌 단란주점이었다. 쟁점은 무엇일까? 이야. 이게 지금 시사저널이랑 언론에서 직위현 접대 의혹 민주당 주장 확인해 보니 룸살롱 아닌 단란주점이었다. 남은 쟁점은 무엇일까? 단란주점은 접객원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다. 이런 식의 네. 보도가 벌써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언론사야 진짜. 아유. 지난주에 직위현 판사 폭로가 떴을 때 또 어떤 언론은 일간지가 뭐라고 프레임을 잡았냐면 네. 이번 대선은 사법소호냐 내란 종식이냐 이런 프레임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지금 대선에서 내란 종식이나 내란 진압이나 각자가 내걸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 정당들이 내걸고 있는 후보가 내걸고 있는 시대 정신 심판 받으면 돼요. 평가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 조기 대선이 왜 탄생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언론들이 사법소호라는 프레임을 하나를 걸고 오늘 또 어떤 언론은 심지어 직위현 판사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고 내부 상황까지 다 어느 정도 찍혀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단란주점이기 때문에 접객원이 고용이 안 되는 괜찮다. 곳이다. 네, 그렇죠.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다는 건 좀 언론도 공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프레임들이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그 어간까지는 아마도 이게 대선의 이슈가 될까봐 좀 제스로 걱정이 되고요. 이런 프레임을 언론이 나서서 씌운다는 것 자체가 좀 한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TV 토론회로 다시 넘어가자면 네, 넘어가 주시죠. TV 토론회는 평가할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봤던 TV 토론회는 역대 제가 태어나서 43살인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봤던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회 중에 가장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준 낮은 토론회였어요. 평가할 게 없다라는 것이 실제 저의 평가이고요. 다만 가장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경험 차원에선 가장 뭐랄까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네. 그런 TV 토론회를 치렀고 그래서 네. 대본이라는 것도 가장 적게 본 사람이고 카메라를 응시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제가 보기에도 여유가 네, 있었어요. 정도의 그 평가이지만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한계가 있고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장점이나 어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봐야 득이 될 게 없어요. 득표 전략에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맞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자격 미달이다. 후보로서 너무 좀 뭐랄까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과연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는 분의 공약일까? 뭐 언변일까? 이런 좀 수준 미달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3위 후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었다고 보는데 김문수 후보를 때려서 내가 2위 후보가 되느냐, 보수의 지지표를 얻어오느냐 이제 그 대목이 있고 이재명 후보를 때려서 내가 김문수 후보보다 더 나은 선택지냐 이제 이것을 드러내는 전략인데 2번을 택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2번은 좋지 않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보셨듯이 그 전략이라는 게 태도와 자세와 품격을 갖추고 그러니까요. 그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데 참 아쉬웠다. 네. 이 얘기가 있었어요. 제2의 깐족이 나왔다. 에이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보다 더해요. 깐족이보다 더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네. 기회가 없을까봐 빨리 얘기하면 권영국 후보는 그래도 그나마 이 4명의 후보 중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두각을 드러낸 대통령 후보 중에 후보였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볼만한 장면은 권영국, 이재명 두 사람의 토론은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 다 왔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밋밋하게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예전 밋밋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선거 자체가 구도에 압살되어 있는 선거기 때문에 이 구도 안에서 자기 포지션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뭐 포용, 그다음에 이제 중간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전략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비 중심적인 얘기로 이제 어떤 치열한 논쟁을 유발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근데 그거를 끌어내려면 김문수 후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이 3명이랑 대화에 어울리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떠 있어요. 악평을 하시네요. 네, 따로 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 자체도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떤 감정적인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간순간 반응하는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보기에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런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밋밋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디어 정치에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캐릭터인데 어제 이제 그 모습이 다 노출이 된 것 같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준석 후보를 취재해봤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토론 시간 내에 검색량으로는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전략이 관심을 받고 어그로를 끄는 전략이었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성공은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에디터님이랑 같은 의견인데 뒤로 갈수록 누구의 언급량이 많아지냐면 권영국 후보의 언급량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3명에 비해서 권영국 후보는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 얘기는 뭐냐? 권영국 후보가 토론에서 상당한 선전을 했다. 이거를 좀 반증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왜 진보 후보가 있어야 되는지가 토론회를 통해서 좀 설명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권영국 후보의 선전이 제일 돋보였다. 두 이렇게 분 보여집니다. 모두 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에 대한 평을 높게 사시는데 저는 어제 토론회 볼 때 이준석 후보의 얼굴이 계속 빨갛게 상기되어 있어서 저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파서 약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증약 네, 염증약 네, 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권영국 후보가 잘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집권 못할 것 같은 진보적 후보나 우파적 후보는 내지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프로세싱이 없는 게 늘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라벨링 진보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사실 저 이야기는 30년 전에 백기환 후보도 했었고요. 20년 전에 권영길 후보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만큼 실천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진보 진영에도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평가가 아니고 그 우리 매불소 최욱 씨 평가인데 재밌어서 제가 옮겨드릴게요. 이재명 무난, 김문수 무지, 이준석 무례, 권영국 무적.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거 아주 좋은 평가다라는 훌륭하네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여기서 꼭 집어서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은 인격과 태도에서 대선 후보가 아직 자질 미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이제 승수 효과인데 승수 효과를 여기에 비판하려면 이게 이제 케인즈언적 사고잖아요. 이 케인즈언적 사고가 요즘 시대에는 뒤떨어진 이야기다. 그러면 차라리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기업에 특혜를 준다거나 기업 중심의 성장을 갖고 와야 된다. 낙수 효과로 간다. 이렇게 비판해야 되거든요. 이준석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단체장이 버카로 사가지고 뭐 초밥 사고 뭐 사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을 조롱하기 위해서 팩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AI 해상풍력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AI 해상풍력 기계들이 전부 다 중국산이다. 친중하려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왜곡을 합니다. 이게 이준석의 수준이에요. 결국은 대통령이라든가 지도자라는 것은 담론으로서 경제 담론 또는 AI를 발전시켜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자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악의적인 친중 프레임, 악의적인
법화 조롱하기 위해서 정치를 써먹는 거예요. 네. 이게 이준석의 수준이에요. 저는 이런 인격과 태도를 갖춘 사람이 대선 주자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에 아주 정말 네. 저는 이게 커뮤니티에서 네. 논리 없이 드자비할 때 하는 방식의 논쟁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준석 후보가 일정 정도 여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 지난번 경선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대표가 됐던 경선에서 보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당내에서는 천하무적입니다. 왜냐하면 당내는 이런 방식의 논쟁에 국민의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에서 볼 때 말꼬리 잡기라고 보든 뭐라고 보든 그러니까 조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 같은 연출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문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제는 실패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 계속 그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이재명 대표도 약간 한두 번 정도 당황한 적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게시판 논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하면 허무한 얘기예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들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 방법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들에게는 어떤 인상으로 남냐면 무례하다. 네.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남아요. 이게 내가 뭔가 아싸 내가 논쟁에서 이겼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아. 예, 그런 전체적인 인상으로 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준석 의원이 거기까지 깨닫는데 경지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다는 에이, 생각이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뀐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1등 가는 후보가 어른이잖아요. 네. 거기서 너무 독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저 같은 것도 뭐 역시 싸가지 없고 갈라치기 하는 질문만 골라서 하시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역시 나이가 들어도 처리 안 되는 거 인간성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토론하자고 지금 이준석은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참 이게 저희가 이준석 후보 특집은 아닌데 오늘 하루 종일 방송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호감이 과거에 인지도라고 받아들여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표현을 그렇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많이 품격과 예의와 이런 걸 좀 많이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저는 어제 대통령 후보 토론회였잖아요. 네. 그냥 논객, 인플루언싱, 동네 토론 대회 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남을 조롱하거나 남을 망신 주거나 남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떤 효능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으로부터의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방식의 대화나 스피치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단 하나의 득표도 할 수 없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근데 이런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논객형 정치인들, 인플루언싱 정치인들, 팬덤형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한동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정치인은 아니지만 진중권 작가 같은 분이에요. 네. 토론을 하시면서 남을 좀 망신 주거나 하면서 자신이 효능감을 느끼는 것.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도 어제 같은 경우엔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고 자기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있을 비호감 조사가 어떻게 나올진 잘 모르겠어요. MBS 조사에서 점점 높아질 겁니다. 예, MBS 조사에서 비호감이 또 높아지면 아마 이번엔 토론 전략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조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조언도 듣지 않고 어제 나왔을 거란 확신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제 마무리 발언을 보면 상계동 얘기를 또 꺼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계동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누군가 탄생했는데 네. 바로 그 사람이 나처럼 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나처럼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상계동 생각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지금 지역구가 동탄이잖아요. 네. 제가 유권자로 봤을 때는 자신이 되기 어려운 지역을 버리고 될 만한 지역을 택한 정치인으로 보여요. 상계동에서 노무현 정신을 발휘한 도전이 아니라 될 만한 지역에 가서 동탄에서 당선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상계동을 언급하면 지역구를 버린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까 호텔 경제학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준석 후보의 성상납 의혹권에 대해서 과히 이 시간에 발언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만 호텔 경제학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선 다른 호텔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전략을 택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오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이것도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이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권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느냐라고 물었더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답했어요. 민주당이 뭐만 하려고 하면 다 반대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에디터님? 예, 이게 이제
다 반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당연히 네. 이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듣는 국민은 여기 지금 질문에도 그렇게 써주셨습니다만 오히려 윤석열의 거부권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도 민주당의 반대보다는 윤석열의 거부권에 이번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이유는 윤석열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 이 어떤 항변 자체가 유권자에게 그리 좋은 소구가 될 거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의 아까 그 저희가 토론 자세나 이런 토론에 임하는 태도로 저희가 봤듯이 좀 뭐랄까 뜬금없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뭐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반응을 보이거나 네. 어떠한 질문에 반응을 보이거나 역공을 하려고 들거나 아니면 자신이 준비해온 질문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리 유권자에게는 뭐랄까 소구될 만한 포인트는 없었다고 봅니다. 뭘 그렇군요. 하려면 전부 반대. 저 윤석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저도 다 딱 거부하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이것도 뭐야. 코끼리라고 저는 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야당은 발목 잡는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 발목을 못 잡았어요. 발목이 없어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네. 뭘 하는 게 있어야 발목을 잡지. 네. 그거예요. 지금 우리 야당을 이제 한자로는 들야자 써서 하고 좀 영어로는 뭐 against party, opposition party 반대하는 당이에요. 네. 하는 게 있어야 반대하지. 윤석열이 다 반대했어요. 모든 것을 거부권을 써서. 저는 그 한때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대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략을 잘 짠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네. 어제 보면 아무런 준비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뻔한 얘기들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이제 말하자면 맥을 짚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김문수 어제 후보가 계속 한 얘기는 뭐의 반복입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했던 얘기의 반복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데 이거를 지적을 해도 자기가 뭘 지적당하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는 것 같은 태도로 일관을 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전략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래서 이게 방송용어로 김문수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채널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는 어떤 PD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재미가 없고 루즈했다. 재미가 없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는 좀 짚고 가고 싶은데 커피원과 120원 이 발언이 역시나 토론회에 나왔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이 비판의 이 맥락이 원래 워딩에 대한 맥락과 완전 달라요. 잘못 짚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커피 원가 120원의 맥락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한산성에 있는 백운계곡에 그 철거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나서 결국 이 닭죽을 끓여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땀을 흘리시는 것보다는 2019년 당시에 커피 원가가 120원이고 요즘에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커피집을 열어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이윤 창출도 좋고 네.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죠.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연단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또 국민의힘에게는 또 이게 어떤 형태로는 꽂혔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발언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뭔가를 꼬집어서 반드시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쌍따옴표까지 애써 쓰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의 허위 사실이라고 봤는데 그거를 이미 이제 민주당은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토론 주제로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작업일 뿐이지 맥락을 들여다보면 사실 큰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게 또 어떤 방식으로 보수 패널들에게는 소비가 되느냐. 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냐. 왜 닭죽 끓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노동력과 땀의 가치를 무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진짜 무슨 말인지 잠깐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맥락을 들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당을 대파 공격처럼 이거 커피 공격을 하겠다 이 얘기도 나왔는데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정도가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네. 이런 방식의 네거티브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커피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세대는 더 그런데 커피가 뭐 원가가 얼마라고 하든 원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싸다라고 생각해. 이걸 대표하는 말이 뭡니까? 야 7,000원짜리 밥 먹고 5,000원짜리 커피 먹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대중적 정서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파 875는 당시에 대파 파동이 났던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 발언은 맥락을 또 다 이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소재로 쓸 수 있겠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뭐 제한적일 거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너무 비겁해요. 이게 앞뒤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저기 싸구려 언론들이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네. 퍼지면 퍼질수록 내용들이
드러날 거라고. 어제 김문수 후보가 질문해 주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이제 반론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거 해석해 보면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친닭죽이 아니라 친커피야.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 장사 많이 하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부가가치 높은. 네, 네, 그런 식의 접근인데 그걸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지자체장들의 모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네거티브로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으면 이준석이 먼저 물었을 겁니다. 근데 네. 어제 이준석 안 물었어. 후보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언론이 후속 취재를 하잖아요. 네. 아니면 지나간 일을 다시 끄집어내기도 하는데 지나간 일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백운 계곡, 그러니까. 백운 계곡에 있는 상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고 어쨌든 불도저처럼 밀고 지나갔잖아요. 뭐 불도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갈등도 있었지만 지자체장이 잘 나서서 설득하고 그 상인들과 관계가 실제 좋아져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을 두고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대법까지 갔을 때 무죄 탄원서를 올려주신 분들이 백운 계곡 상인회예요. 맞아요. 그 이제 후일담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커피 120원이 문제라면서 근데 과거에 돌아보니까 백운 계곡 상인들이 이재명 지지까지 했네. 네. 뭐가 문제야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넘어가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세 번째도 재밌는 주제가 있어요. 빅텐트 먼저 쳤다입니다. 빅텐트 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왔던 워딩인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빅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하나 볼 텐데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옥 의원이 오늘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네,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께서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로 박찬대 직무대행께서 선거운동복과 사무원 표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잘 어울리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이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다 함께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 시대적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제 모자람이 아직 많습니다.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또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민주당이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강한 추진력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 국민들을 도구로 보는 그런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면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데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상이 확 달라지셨어요. 파란색 옷을 입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뭔가 인상이 확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의 빅텐트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도 들어왔고 또 문병호 전 개혁신당 의원도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지지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합류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오늘 이미 지지 선언을 했죠. 그렇죠. 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에디터님 지금 이 빅텐트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응당 가져갈 주제들을 많이 선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한다라고 보수 쪽에서는 일단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잘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모이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오히려 중도 보수 정당을 이재명 후보가 선언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보수 인사들이 민주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점은 어디가 빅텐트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고요. 다만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김사국 의원이 익산에 가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 지금 입당을 하는 거고요. 네. 보수 인사가 호남에 가서 그렇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입당을 하는 이 어떤 루트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에 이어서 그 다음 날 광주에 가서 보수 인사 김용남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이제 곧 입당 예정이죠. 근데 그 입당식은 아마도 허은하 대표나 문병호 전 의원과 같이 묶어가지고 입당식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전략 자체가 저는 꼭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도 얼마든지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뭐 다른 정당의 인사의 지지 선언을 받거나 그냥 아름다운 정치의 모습이잖아요. 이념화합, 동서화합, 국민통합 이런 모습을 우리 정치의 본령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국민 갈등을 좁혀준다라는 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좀 봐서 다른 정당들도 이런 이벤트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보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런 정치 인사뿐만이 아니라 정치 인사의 팬클럽 이제 지지자분들도 사실 지지 선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굉장히 혼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기자들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혼세다. 박사모까지 그 지지 선언을 하면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데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선거에서 대세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다. 이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사모나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내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이게 대세론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센 거다라는 거를 이제 거듭 이렇게 굴러갈수록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의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여러 방송이나 언론에서 지적한 거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중간에 있는 운동장 쓰는 걸 포기해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고 한덕수 후보와의 갈등 관계나 이런 거 그다음에 내란에 대한 입장 이런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보수를 선언해서 실용을 선언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국민의힘 저쪽으로 멀리 너무 가버렸고 여기까지 밀어 닥쳐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차원이 지금 겹쳐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는 김계리가 입당한다 만다 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호남에서 아름다운 그림 연출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 손잡을 때가 우리 공화당밖에 안 남았어요. 정치적 순혈주의 그다음에 동종교배는 유전적 퇴행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섞이고 생각이 섞여야지만이 정치가 발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주에서 학살자는 울산에서도 학살자입니다. 즉 우리 정치가 아직도 이 퇴행적 지역주의 때문에 진실을 판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보수에서 학살자는 진보에서도 학살자인 겁니다. 네. 전두환한테 했던 이야기인데요. 윤석열은 대구에서도 내란범이고 광주에서도 내란범입니다. 네. 울산에서도 내란범이기 때문에 저는 김상욱 의원이 합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김상욱 의원이 고맙지만은 앞으로 지역구 정치하려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국 정치의 이 갈등 구조가 결국은 지역주의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민주당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은 이런 갈등의 정치, 극단의 정치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부원장님은 이 큰 틀에서 늘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뭐 반발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우리가 사람 가려서 받아야 되는데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나 다 받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입당은 입당이고요. 당내 내부에서 정치를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지역구를 따내고 하는 것은 본인의 방식만의 어떤 경쟁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김상욱 의원이 와서 울산에 있는 뭐 전운수 지역위원장을 밀어내고 본인이 지역위원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확신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상욱 의원도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네.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따내는 거니까요. 그거는 네. 차후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 많이들 또 궁금해하실 텐데 뭐 이제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것이냐 이게 사실 관심사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을 했다. 또 이걸 두고 이제 말이 많아요.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어. 절대란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지금 공보물도 그렇고 플랜카드도 그렇고 유세차도 그렇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어제 보여줬던 대선 TV 토론도 그렇고 단일화를 상정한 방식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총평을 해보자면. 김문수 기자님. 후보가 토론의 MVP는 이준석이라고 그랬는데 MVP가 왜 패배할 후보랑 단일화를 합니까? 안 할 네.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사퇴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단일화는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타 정치 함께 했는데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정치 인생톡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생생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인 생톡 서양호 사람과 정치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개헌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SNS에 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4년 연임제 또 대선 결선 투표제 뭐 총리의 국회 추천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대권 3수생 이재명의 제가 볼 때는 한수 포석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전술 중에서 육참골단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 내 살을 내주고 네. 상대의 뼈를 취한다고 해서 작은 것을 양보하고 본질적인 것을 취한다는 건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양보하고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다수의 50%가 넘는 득표를 중도층과 더 나아가서는 중도 보수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까지 합산해서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는 득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선거에서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약자를 좀 응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50%가 넘어가면 견제 심리가 발동하는데 아마도 이재명이 독주 독선을 우려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 권한을 이렇게 분산한다 봐라 그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대통령이 되면 더 큰 독주가 있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서 중도층 그리고 중도 보수 진보층까지 아우르는 큰 그물을 펼치기 위한 그러한 한 수가 이번에 개헌 제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0%가 넘는 이제 독주에 약간 이제 그 부분을 쇄신시킬 만한 독주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킬 만한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군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윤석열 내란 세력보다 이재명 후보를 배출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막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더해서 행정 권력까지 가게 된다면 이거 뭐 행정부도 장악하고 그리고 입법부도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라고 하는 견제 심리를 부추기려고 할 텐데 바로 이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는 권력을 분산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킴으로써 중도층과 보수층 그리고 전통적 민주당 지층에게 안심시키는 그러한 개헌 이슈를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설명이 가장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어제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 개헌안 중에서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안도 있었고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는 측면. 지금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니 지금도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뻑하면 탄핵하고 뻑하면 특검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다 인사권까지 주게 되면 너무 큰 권력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보는 측면이 더 올바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내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주민들의 심판을 받고 또 나아가서는 중간중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진보 정당부터 보수 정당까지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민심에 권력기관들을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지 의회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란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입에 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지적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욱더 훨씬 더 크게 국민들에게 소구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눈길을 끌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번 비상계엄 그러니까 불법계엄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건 그 기존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위기 순간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건 좋은데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해서 내지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비상계엄을 국민의 동의와 받지 않고 국민의 민심과 무관하게 자행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다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는 또 80년 5.17 때 전두환 신군부가 똑같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부가 권력을 찬탈하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면 아래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승리를 통해서 직선제가 쟁취되면서 수면 아래 잠복되었는데 2025년 대명천지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차제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계엄의 권한 중에서 일부를 국회 인준을 받게 함으로써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개헌안을 내놓으니까 김문수 후보 역시 개헌안을 내놨는데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안에 대해서 마치 이제 장기 집권 여지를 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은 게 표현에 있어서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 표현을 문제 삼았거든요. 네. 연임을 금지한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연임은 뭐냐면 연달아서 임기를 하는 걸 연임이 되는데 그래서 한 번 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트집 잡기인데 장기 집권의 보석은 이번 12.3 내란을 통해서 의회를 제압하고 어쩌면 보수 극우의 그 의회를 제외한 장기 집권의 모습들을 보여준 세력들은 내란 세력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그 말기 하나보다는 오히려 현재 헌법 128조에 의하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뭐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겠냐는데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 사항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것처럼 본인들이 이렇게 막 무소불위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개헌에 대해서도 트집 잡고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선제적으로 개헌을 이슈화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이재명 후보에 밀려서 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 중에서 이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이것도 역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안을 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 개헌의 가장 핵심적 쟁점은 국민의 주권을 권력이 찬탈하지 못하도록 사법부가 파기환송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권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개헌을 앞두고 개헌의 이슈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명백한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더 개헌을 받아들이기 좋을 텐데 이 개헌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것조차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국회의 무소불위 권한을 강조하기 위한 국회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한 정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 개헌 이슈는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굳어지는 어대명이 주제입니다. 자, 오늘 또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죠. 공식 선거 기간 중에 첫 조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여전히 선두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대단히 주목할 만한 뉴스인데요. 네. 아마 그 최근에 대선에 관심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원체 김문수 후보가 지리멸멸하고 보수가 분열되기 때문에 뭐 이재명 저 정도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그렇고 5월 네. 17일 날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50% 이상의 그 득표율을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대신 잘 모를 텐데요. 1987년 이후에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부활한 이후에 네. 갤럽이 여론조사한 곳에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에 50% 득표를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최초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번 대선의 성격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합의되어 있어서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내지는 중도의 보수까지 있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거 초반부터 1강 이재명 후보, 1중 김문수 후보, 1약 우리 이준석 후보로 이렇게 이 판이 굳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리얼미터 조사기관이고 의뢰사가 에너지경제였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무선 100% 조사 표본오차 이게 지금 제가 글씨가 너무 작은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재명과 김문수가 양자 대결을 했을 때 54.3 대 40.4. 이재명과 이준석이 양자 대결을 해도 51.4 대 30.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을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되어도 커다란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새로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오히려 지지율이 높을 줄 알고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준석보다는 10% 이상 나오는 것. 따라서 이렇게 볼 때는 두 후보가 단일화의 명분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 조사 근거를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를 할 텐데 이준석 후보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라.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 쇼만 하지 말고 친윤 세력과의 그 결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결별을 김문수 후보가 호응할 리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문수가 되든 이준석이 되든 저는 양자 대결 자체가 전제가 어려운데 양자 대결이 되더라도 두 후보 간의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보수 지지층들이 극우부터 중도 보수까지 일정하게 결집하는 그런 현상 정도를 보이는 건데 이것도 현실 투표장에 가면 이렇게 40%까지 득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서요. 저는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는 김문수로 되나 그리고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되나 이재명 후보의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이 대선 후보 지지 강도도 매우 이제 결집되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분들이 81.3%나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결정을 했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 거죠? 네, 잘 아시겠지만 그 선거 초반에는 부동층, 스윙 보터들이 많이 존재하다가 선거가 시작되면 이제 진영 대결, 전통적인 한국 정치에서 양강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결집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재미나는 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 영남의 민심이 보수로 결집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보수가 지금 현재 아직도 결집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전통적인 과거의 대선과는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양당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득표했던 최초의 51.6%로 한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얼마만큼 득표할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남 지역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구 경북 TK 지역에 대한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대략 전문가들은 그 선거를 바라볼 때 뭐 후보, 구도, 뭐 선거의 흐름과 기세 이런 것을 선거를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로 보는데요. 아마도 TK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그 보수의 지지층들을 총 결집시키지 못하고 과거 같으면 7-8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실제 득표율도 70% 가까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득표율이 40% 지지율 맞아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예. 말씀드린 대로 후보 면에서나 구도 면에서나 보수 유권자들이 아직도 이번 대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점입니다. 인물로 보면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의 대리인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쇄신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구도 면에서도 이번 대선은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 주권을 승리시키는 선거인지 아니면 의회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내란과 비상계엄이 옳다고 하는 그런 싸움인지에 대해서조차도 구도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은 인물을 보나 구도로 보나 이번 대선에서 왜 김문수 후보를 보수의 대표로 찍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결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40%대의 지지율에 머무는 게 아니겠나 싶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은 저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즉 보수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거꾸로 호남에서는 원래 이명박 대통령 선거에서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승리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자고 하는 세력 흐름들이 호남에서 아주 강도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0년 5.17에 네.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분연히 떨쳐져서라는 사람들이 호남 세력들이거든요. 호남에 있는 국민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이왕 이재명이 되는 거 내가 굳이 한 표 행사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투표에 소극적이보다는 80년 5월 18일 들고 일어난 것처럼 호남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영남은 투표율이 좀 낮아지고 호남은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영남에서의 보수 응집력이 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웠던 51.6%의 최고 득표율을 경신하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모습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당선된 대통령의 득표율 중에 가장 높았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51.55%였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48.56%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는 높을 거라고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인지 예측의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그러면 미아리에 좌판을 깔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51.55%면 네, 맞습니다. 예. 네,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일단 높은 수치예요. 만약에 네. 더 높다면. 그 역대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번 대선을 치르자는 의미에서 대선 투표율이 저는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역대 51.6%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원래 투표라는 것이 좋아서 찍는 것보다는 저 사람 저때 대선 안 된다는 심판 투표, 회고적 성격의 투표가 아주 강한 의미를 갖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그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있지만 아마 그 이전에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윤석열의 무능한 리더십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중도 보수층까지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투표율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선전을 기반으로 한 득표율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심판론이 영향을 미치는 대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여론조사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이 여론이 55.6%거든요. 그럼 교체를 원하는 여론 중에 상당수는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정권 교체라는 게 현실적으로 압도적으로 그 상대 후보보다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정권 교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권영구 후보라던가 야권 성향의 후보가 있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정권 교체 흐름도 이재명 후보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서의 압도적 그 승리의 중요성들은 대선 자체를 승리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선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한 동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6월 3일 투표하고 6월 4일 개표가 나온 다음에 바로 당사를 서초동 법원 앞으로 옮겨서 그동안 진행되고 연기되었던 재판들 빨리 해서 대통령 심판하자라고 나설지도 모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49대 51의 아슬아슬한 싸움보다는 압도적인 55대 45라든가 60대 40 정도의 선택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제가 볼 때 내란을 완전히 세력을 진압하고 향후에 국정 운영에서 다양한 경제 회복이라든가 그리고 개혁 조치들을 이재명 정부가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대선은 대선 승리 그 이후에 승리 이후에 국정 운영 동력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압도적 승리로 다음 국정 운영까지 생각해 주셔야 한다라는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정치인생톡 서양호 사람과 정치 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3일 오후 6시 합정동 이토마토 빌딩에서 대선 특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 뉴스 토마토 유튜브와 함께 또 현장에서도 내란 끝장쇼 대선 특집 함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공개 방송에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 150분과 함께 현장에서 끝장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신청까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는 끝장 뉴스 내일도 오후 4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